자, 이제 오늘은 오전 오후 해서 이제 소송법 판례를 끝낼 건데요. 바로 교재 보시죠. 332페이지에 자, 이제 법원에서 소송의 주체에서 이제 법원에서 국제재판 관할권. 그래서 이름은 이제 관할권이지만 이제 재판권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재판권의 문제인데 자, 첫 번째 판례는 이제 국제재판 관할 합의. 뭐 이런 건 이제 객관식 용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재판 관할의 이제 합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관할권이지만 이제 이건 뭐예요? 재판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섭외적 법률 관계에서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을 거냐. 뭐 갑과 을이 이제 뭐 갑이 미국에 있는 사람과 무역 거래를 하는데 소송이 생기면 이제 섭외적 법률 관계에서 즉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서 어디서 재판 받을 거냐 뭐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도 이제 가능한데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근데 키워드는 뭐예요? 합리적 관련성이죠. 그래서 합리적 관련성. 그냥 객관식으로 이제 거기 포인트만 잡으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무역 거래하는데 뭐 소송 생기면 일본에서 하자. 그럼 이제 일본에서 재판 받을 만큼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판결에 보면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 관할을 하는 전속적. 그래서 이제 부가적일 때 문제가 안 될 거고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합의에 합의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법원을 관할로 하든 우리나라 법원 하든 요건 네 가지는 똑같잖아요. 이것도 뭐 기존에 있었던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 전속 관할에 속하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외국 법원에 이제 뭐 관할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줄 합리적 관련성이죠. 합의 동감 쳐두시고,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니까 합리적 관련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비교해야 되는 게 이제 직접적 국제재판 관할. 그래서 직접적 이제 국제 재판 관할력. 그러니까 섭외적 법률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 받을 거냐 또는 뭐 중거법을 뭐로 할 거냐 등등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예요? 국제사법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법 이제 2조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법을 이제 중거법을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국제사법 2조에 규정하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 관련이죠. 그래서 조문에서 뭐 이제 거래법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실질적 관련성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식에서 국제재판 관할 합의하려면 뭐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틀린 지문이잖아요. 출제 의도가. 이제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합리적 관련성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 2조는 국제사법이니까 실질적 관련성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뭐 객관식용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속적 국제재판 관할의 합의는 네 가지 요건인데 합리적 관련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법 2조에서 이제 그 중거법을 결정할 때, 즉 직접적 국제재판 관할에서 중거법을 정하는 거는 국제사법의 명무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질적 관련성, 이건 뭐 조문에 있는 거죠. 국제사법은 실질적 관련성이고 관할 합의는 합리적 관련성. 뭐 객관식으로 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4월달 판결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기록형에서 그 일순환 때 뭐 기록형에서도 보셨죠. 그래서 몽골 대사관을 상대로 땅 주인이 소송한 건데, 자 일단은 먼저 그 오른쪽 밑에 사실관계를 봐야죠. 이거 그대로 뭐 모의시험 기록형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갑소유 토지인데 이제 몽골 대사관이 이만큼 침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그래서 몽골 대사관 그래서 대사관 건물로 쓰고 있다. 그랬을 때 갑이 이제 몽골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한 건데, 그래서 각주를 보세요. 자, 피고는 매수하여 등기를 마치고 몽골 대사관으로 사용했다, 건물을. 그러니까 피고가 이제 몽골 국가죠. 근데 원고는 뭐 연접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를 마쳤는데 침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답원에 밑줄친 부분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갑이 이제 몽골을 상대로 청구한 거죠. 자,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주의적 청구로는 뭐야? 피고 건물 중 침범 부분, 즉 원고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건물 철거, 그다음 뭐 토지 인도, 부당이득, 뭐 일반적인 물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인도하고, 그다음에 인도 완료일까지 뭐요? 부당이득, 이제 전형적인 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으로는 뭐예요?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확인. 그래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죠. 그래서 소유권 확인 청구. 이제 요게 사실관계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게 대사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토지 인도는 안 된다. 근데 부당 이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부당 이득. 그래서 건물 철거 토지 인도는 이제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대사관 건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당 이득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거고.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적 청구가 일부 인용됐잖아요. 주의적 청구가 일부 인용됐을 때 예비적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판단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암기장에 정리해놨죠.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하고 선택적 청구하고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그 결론 부분 볼까요? 333페이지 맨 밑에 결론 부분 여기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오히려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 암기장에 비교해서 정리해놨으니까 4번에 보면 주의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상고로 일부를 받아들인 이상, 즉 주의적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됐잖아요.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의적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이 되면 예비적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예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건 뭐 이제 강은 시간 다 했던 거고. 그래서 필요가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의 주의적 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요. 그다음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 왜냐하면 이제 예비적 청구를 원심이 판단했으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데 판단했으니까 파기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중요하고 복습하실 때 그 암기장 찾아서 꼭 정리하세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단순 병합이야 A 청구, B 청구, C 청구라고 됐을 때 A 청구가 일부 인용이 되든 배척되든 뭐 무조건 B, C를 다 판단하는데 예비적 청구에서는 주의적이 일부라도 인용이 되면 예비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거에 대한 예외가 또 중요하고. 그다음 선택적 청구, 선택적 병합도 이제 일부 인용이 됐을 때 나머지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주의적, 예비적하고 선택적 비교해서 정리했죠. 그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쟁점이 됐잖아요. 그럼 특예입금 예상 문제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이 몽골 대사관 이 사건보다 밑에 그 결론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3번에 굵무시 가서 보세요. 3번에 피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해서 뭐 저 피고의 대사관 건물 부지 등등을 사용하고 있는 사건에서 밑줄 친 부분 주의적 청구 중 피고 건물의 일부 철거 및 인도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그래서 원심이 이건 이제 주권적 활동이기 때문에 철거 청구, 인도 청구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맞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저기 첫 번째 밑줄 친 부분 뒤에 라번에 보시면 주의적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공간 지역으로서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는 외부 공간에 영향을 미쳐서 뭐야 주권적 활동, 주권적 활동에 동감 쳐놔야죠. 이제 기록형으로 나왔으니까 사령으로 이제 모의 시험에서 그 사령 나오면 주권적 활동 이런 것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없어요? 재판권이 없다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이제 재판권은 상위 개념이잖아요.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없다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가 없다? 재판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어차피 확인 판결 가지고 집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뭐예요? 원고 청구 인용. 그러니까 2심에서는 원고 청구, 즉 소유권 확인 인용됐는데 이건 재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해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의적 청구로 그 3번에 굵무시로 가셔가지고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부당이득은 이제 배척을 했는데 부당이득까지 원심은 부당이득은 인용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에 외국 공간 지역이 원칙적으로 불가침이고 등등이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송이든 면제된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뭐 국제조약관습법이 확인되지도 않고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 등등 침해를 이유로 차임상당 부당이득 구하는 판결 절차는 공간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돈 받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건물을 철거시키고 이게 아니죠. 따라서 직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받는 거니까. 따라서 이러한 금전 청구는 외교 공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은 인용해 줄 수 있으니까 다시 판단해 봐라. 그래서 이제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결론의 두 번째 줄 뒤에 보면 부당이득은 이제 원심에서 부정했는데 이건 인용해 줘야 되니까 파기해서 돌려보낸 거고 그다음에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면 안 되는데 판단했으니까 이제 파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일반론으로 이제 본문에 올라가서 왼쪽 편에요. 판결지 1번 보세요.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주권적 행위잖아요. 재판권 면제죠. 그래서 이제 재판권의 똥감쳐 드시고 관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권의 문제예요. 그러나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 면제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권적 활동이거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재판을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 못하지만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옛날에 이제 절대적 면제주의에서 상대적 면제주의로 판례가 바뀌었죠. 그래서 사법적 행위에서 무조건 이제 면제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고. 그다음 판결지 2번에 부동산은 영토 주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왜곡이란 이유만 가지고 재판권 당연 면제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반드시 주권적 활동에 속한다 또는 반드시 밀접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 뭐예요? 우리나라 와서 이제 그냥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네 번째 주에 외교 공간은 이제 대상한 건물, 영상은 뭐 이건 얘기가 다르죠. 외교 공간은 뭐 외교적 활동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줄 주권적 활동과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재판권이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모의 시험 뭐 기록형에도 나왔으니까 사례형으로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결론 부분이 이제 법리로서 중요하고 다만 논의의 전제가 지금 원고가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의적, 예비적은 뭐예요? 이게 양립이 불가능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양립 불가능.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은 양립 불가능한 청구인데 이게 양립이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내 땅이다. 내 땅인데 네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으니까 철거하고 토지 인도하고 부당이득 해줘라. 이게 이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또 이 병합의 형태에 대해서 왜 문제를 안 삼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례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일단 사실관계가 주의적, 예비적으로 갔는데 법리적으로 보면 주의적, 예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 단순 병합으로 갈 사안이잖아요. 내 소유가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했는데 이제 원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병합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건 이유는 뭐 판결문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병합의 형태로서는 예비적 병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데 원고가 이렇게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대로 판단해줬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의적, 예비적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판례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판례 보면 이제 외국적 요소 이런 걸 섭외적 법률 관계라고 하잖아요. 외국적 요소 있는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중거법,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서 재판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외국 법은 법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나라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 있다 이런 건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외국적 요소 사건, 즉 섭외적 법률 관계라면 중거법 관련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 행사해서 성명권 동감 쳐두시고요. 성명 의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협약, 국제사법에 따른 중거법에 대해서 심리조사할 의무, 즉 성명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도 알아두시고 뭐 그런 건 객관식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할권으로 가서 이것도 뭐 계속 이제 뭐예요.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이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는 이게 민사소송 사건인지 행정소송 사건인지 애매한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이송제도도 두고 있고 뭐 행정소송법에서도 배우셨잖아요. 자, 첫 번째 판례를 보면 행정사건 1심 판결의 항소는 고등법원, 이거 뭐 행정법에서 배우셨을 거고 고등법원 심판하는데 원고가 고의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어요. 근데 법원도 이제 잘 모르니까 판단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제기했는데 단독 판사가 1심 판결을 선고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래 단독 판사 1심이면 어떻게 돼요?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잖아요. 그래서 관할에 일반 민사소송은 단독 판사가 1심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 뭐 안산지원에서 단독으로 했다. 그 어디로 가요? 이제 수원지방법원 이제 합의부로 간단 말이죠. 합의부. 수원 고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거는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수원 고등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고의중과실 없이 행정소송 사건인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원래 이송을 해줘야 되는데 1심 판사도 모른 거죠. 잘못해가지고 판결을 선고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항소는 원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본원은 이제 합의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을 가야 된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단을 했다. 그럼 원래는 민사사건이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수원 고등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등법원 전속 관할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건 이제 뭐 관할 문제로서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민법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 인정되는 채무, 자 관련성 동감 쳐두시고, 그 다음에 현 영업소란 변제 당시 기준으로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예요. 변제 당시 동감 쳐두시고. 따라서 본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추심 관련 업무 동감 치면 되겠죠. 따라서 결론은 뭐냐? 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은 제소 당시, 그러니까 제소 당시에 이제 판결 받아서 이제 변제를 받는 거니까 제소 당시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주관식의 관할 문제로도 중요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11월 판결요. 행정소송법에서 보신 조문이잖아요. 행소법 8조 2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치법, 민소법, 민사집행법을 하죠. 그 다음 민소법 40조는 이송 결정이 확정됐을 때 소송은 뭐예요? 이게 이제 소송기록 송부와 다른 점이죠.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답이 이제 A 법원에다 소재기를 했는데 A 법원이 이제 B 법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원고는 처음부터 B 법원에 적법하게 소재기한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기간 준수 효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송 결정이 확정됐을 때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이 B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B 법원에 적법하게 제기한 것을 본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사이에 소변경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소제기한 때 변경된 청구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그 소급표를 인정해 주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밑줄 부분에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서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 안에 민사부, 가사부, 행정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가 그 두 번째 줄에 수서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할법원에 이송 결정을 했고 이송 결정이 확정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법원으로 갔겠죠. 그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이제 소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두 번의 소급표가 있는 거잖아요. 항고 소송에 대한 제소기한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의 소급표가 생기는 꼴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민사법원에 민사사건인 줄 알고 민사법원에다가 이제 소제기를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행정법원이 따로 있으니까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했단 말이죠. 현재 행정법원으로.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뭐예요? 행정부가 이제 그 법원 안에 뭐 수원지방법원 안에 민사부, 가사부, 행정부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재배당을 하면 되죠. 그래서 민사 10부에다 배당했는데 이게 행정사건이면 행정 10부로 뭐 재배당하면 되는데 서울은 행정법원이 따로 있으니까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죠. 이송. 그래서 이송을 한 다음에 뭐예요? 원고가 이제 민사 사건으로 청구한 것을 이제 행정 사건, 항고 소송으로 소변경을 했단 말이죠. 소변경. 그럼 이것도 이제 소급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급표가 있어서 이때 소재기시로 소급한다 이거죠. 이렇게 두 번의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송의 소급표, 그다음 소변경의 소급표. 그래서 결국은 처음 소재기했을 때부터 행정법원에다가 항고 소송으로 소재기한 것으로 본다. 그게 뭐 기간 준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소변경 했다며 마지막 두 줄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행정법 판례도 뭐 문제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셔서 이번엔 반대로 이제 행정소송으로 반대로가 아니라 행정소송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은 뭐 똑같은 얘기죠. 원고가 고의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는 거예요. 자, 수서법원이 행정소송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서울 빼놓고 다 이제 같이 그 법원 안에 민사부, 가사부, 행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다. 그럼 재배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민사부에다가 배당했던 걸 보니까 이제 행정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행정부에 재배당을 하면 되죠. 행정부 재판부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처럼 행정소송의 관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당연히 이송을 해야죠.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거고. 그럼 그 아래 8월달 판결 이송 결정은 뭐예요? 구속력이 있죠. 전속관할 위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송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서 이게 논 거잖아요. 즉시 항고가 마련되어 있고 반복에 의한 소송 지연을 피할 공익적 요청은 뭐예요? 전속관할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송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했거나 했는데 기가 확정이 됐다. 그럼 뭐예요? 이송 결정의 기속력은 전속관할 위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다만 신급관할은 뭐예요? 상급심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례들도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 비송사건 절차법의 비송사건을 민사송은 민사송법이 적용되고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소송과 비송이 구별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들이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소법원은 성명한다는 거예요. 항상 소재기 사건을 소송 절차로 반드시 소송 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안 되는데 각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비송으로라도 처리해 주기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하면 소재기를 비송으로 봐서 재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이제 소송 사건을 배당시켰다가 이걸 이제 비송 사건 재판부로 재배당하면 되죠. 그래서 비송사건 심리 판단하고 토지 관할이 없으면 이송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 관할 위반이면 이제 관할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명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당사자로 가셔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그 각주의 사실관계 그대로 뭐 사례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의 사실관계는 이제 뭐 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임대차에서 이제 대의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임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보증금이겠죠. 이거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 뭐 사례형은 일회 변시도 나왔었고, 뭐 저 기록형에서도 나왔고, 모의 시험 기록형에도 몇 번 나왔던.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뭐 양도 C에게 채권 양도를 하죠. 채권 양도. 그럼 C는 임대인에게 양수금, 즉 보증금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채권. 그래서 이걸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뭐예요? B를 대위해서 A를 상대로 이제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잖아요. 임대차 종류에 따른 목적물 인도 청구를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B는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항변권을 갖고 있으니까 B의 입장에서는 A가 목적물에 점유를 인도해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C가 B를 대위해서 A를 상대로 목적물 인도 청구하고 B는 A로부터 인도받은 것과 동시에 양수금 지급해라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해요? 피보전 채권이 금전이지만 B의 무자력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A한테 점유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주죠. 동의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피보전이 이 보증금이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력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뭐 1회 사례형에 나왔고 모의 시험 기록형 뭐 기록형에는 변시 모의 시험 다 나왔던 거고 자주 나오죠 이거는. 근데 그 법리가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법리가 관련되는데 여기는 이제 임차인의 채권자가 이제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이제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이고 이제 을의 병한테 이제 병이 임대인이겠죠. 임대인.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보증금 채권일 거 아니에요. 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인데 갑은 이제 을에 대한 채권자고. 그래서 을의 보증금이 이제 을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갑이 요거를 뭐예요? 압류 추심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압류 추심. 뭐 저 구조하고 뭐 똑같죠, 결국은. 그래서 압류 추심을 받아서 뭐 채권을 양도받든 뭐 추심 명령 받든 갑이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치면 이제 갑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추심금 채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병은 뭐 을이 청구하든 갑이 청구하든 동시항변권 있잖아요. 그래서 병은 동의항변 있죠. 그래서 을이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준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이 뭐예요? 갑이 얘를 대위했단 말이죠. 대위해서 을을 상대로 이제 인도 청구를 한 거예요. 인도 청구. 근데 인도 청구를 이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을이 파산을 받았어요. 파산이 됐어요.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이 누가 돼요? 파산 채권자가 되죠. 그래서 파산자의 채권자를 파산 채권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파산이 된다는 건 법원이 이제 파산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파산 재판하면서 동시에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요. 보통 이제 파산 관제인 뭐 변호사 선임하죠. 이렇게 그 변호사한테 신청 받아가지고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보수 주면서 그리고 파산 관제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은 뭐요? 파산자의 채권 채무를 정리해서 이제 채권 채무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파산 채권자 값도 뭐예요? 파산자의 채권자니까 얘가 독자적으로 별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추신금 채권이 소멸한단 말이죠. 소멸. 그럼 채권자 대의에서 뭐가 없어요? 피보전 채권이 없잖아요. 피보전. 그래서 대의 소송이 각하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각주의 사실관계를 먼저 볼까요? 자,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갑이 원고고요. 원고. 그 다음에 을이 피고예요. 그러니까 최대 소송이니까 갑이 원고, 이제 병을 대위해서 을한테 가서 피고, 을이 피고. 자, 원고 갑은 이제 그러면 압류를 하려면 집행권은 있어야 되잖아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법원 뭐 등등으로서 이제 뭐 5,900만 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받을 돈 5,900만 원이에요. 채무자를 피고, 즉 을이 피고고 제3채무자 병을 소해인으로 하여 피고 을의 소해인 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중 뭐 등등에 따라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압추를 받았어요. 그다음 원고 갑은 이제 압추에 기해서 소해인 병을 상대로 추신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뭐 등등해서 판결을 선고했는데 뭐요? 동시행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병이 당연히 동시행평가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인도받은과 동시에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에 소해인 병이 항소했는데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그대로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갑이 병을 상대로 상환이익 판결에 승소 판결 받은 거죠. 그래서 추신금 청구송에서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원고 갑은 선행 판결에 기한 추신금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병을 대위하여 피고 을을 상대로 인도 소송에 대위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피고 을은 이 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에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파산 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라번에 피고 을의 파산 관제인은 이제 압류 추심명에 대한 집행 해제를 신청했고 왜냐면 파산이 되면 이제 자기가 다 정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독자적으로 채권 행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해 줄 거니까. 따라서 해제 통지서가 이제 원고 갑하고 소해인 병에게 각각 송달됐다. 그럼 이제 갑에 뭐예요? 대의 소송의 피보전 채권 추신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에 대한 파산 절차에서 압류금지 범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의 환가가 이루어져서 배당이 이루어졌고요. 그걸 이제 파산관제인이 해주는 거죠. 이제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거니까. 따라서 피고는 이제 등등 받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원고가 추신금 소송, 즉 갑이 병을 상대로 추신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변제를 받으면 상관없는데 변제 받으면 끝난 거니까. 근데 변제 받기 전에 을한테 뭐예요? 파산 선고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파산 선고로 압추가 효력을 상실해요. 따라서 원고 갑의 추신권이 소멸하니까 그럼 대의 소송에 뭐가 없어요? 피보전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건 대의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에 대위에서 보전될 채권자 갑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럼 피보전이 없으면 대의 소송에서 아시다시피 소각하고 소송요건 흠결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상고심에서도 고려를 하죠. 따라서 채권자가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 권리 행사를 뭐가요? 없어요. 당사 역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피고 주장은 이유가 있고. 그다음 그 뒤에도 민소법 문제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각하될 거기 때문에 파기해서 환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파기 자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각조 세 번째 줄 뒤에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437조 1호에 따라서 자판하기로 해서 그 437조도 동감선 놓으시고 그래서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파기 환송 또는 파기 이송인데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판하기로 해서 왜 어차피 돌려보내봤자 각하될 거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뭐 파산 어쩌고 나오지만 그거만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갑이 그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이제 을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을의 병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 받은 다음에 병을 상대로 추신금 청구 소송해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죠. 물론 병은 동양에서 상환이익 판결 났고 그래서 추신금 판결을 가지고 피보전 권리로 대의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 구조잖아요. 저거 맨날 나왔던 대의에서 인도 청구를 했는데 인도 청구의 상고심 도중에 을한테 파산이 선고됨으로 인해서 갑의 추신금 채권이 소멸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대의 소송의 피보전 소송 각한데 그게 뭐예요? 상고심에서도 고려하잖아요. 그럼 상고심에서 보니까 대의 소송의 결론은 뭐예요? 대의 소송의 피보전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변형해서 나올 수 있죠. 그 파산 얘기를 빼고 뭐 다른 형태로.
그럼 이제 상고심에서도 소송 요건은 판단하잖아요. 그럼 좀 내려보내봤자 어차피 소각화될 거니까 예외적으로 파기 재판을 한다. 뭐 그런 의미로 사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지만 보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세요. 파산 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서 행해진 강제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무효가 돼요. 따라서 초신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로 추신병의 회로에 이르면 추신권이 소멸, 갑의 병에 대한 추신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대의 소송의 피보전이 없어진다. 그걸 이해하셔야죠. 그래서 판결지 2번은 뭐 잘 아시는 뭐 피보전 없으면 각하된다는 거 됐고, 그래서 판결지 3번에 가셔서 당적은 소송 요건이고 원칙적으로 소송 요건은 뭐예요? 변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직권조사항이죠. 다만 변정시까지 그래서 직권이니까 주장하지 않더라도 상고심의 주장, 그러니까 주장 안 해도 판단해 주니까 늦게 주장했다고 판단 안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 증명해도 상관없고, 나아가 변정 후 소송 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견한 경우 상고심에서 참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판례 때문에 판결 3번의 첫 번째 줄에 변정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맞는 말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잖아요. 학설들에서. 지금처럼 뭐예요? 변정시는 언제예요? 2심 마지막 재판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심은 1심, 2심을 말하는 거고 변론 종결이라는 것은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심 변정시란 2심의 마지막 재판한 날짜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금 상고심에서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정시라고 하는데 그게 틀린 거 아니냐. 대법원 스스로도 이렇게 상고심에서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리할 때 뭐 객관식 같은 경우에 소송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변정시다.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으로 출제했을 테니까 좀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일단 맞는 것으로 보고 다만 변정 후 사정도 고려를 한다. 이렇게 직권조사상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변정 후에 상고심에서 보니까 피보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파기 재판으로서 각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변정 후 사정도 고려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소송 요건의 판단 기준시가 변정 후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판례 스스로도 변정 후 사정 고려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객관식 같은 거 나오면 어떤 의도로 출제했는지 다른 지문하고 비교해서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별 얘기 없이 그냥 변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제 그 3번의 첫 번째 줄처럼 그냥 맞는 지문으로 출제를 하셨겠죠.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파트 같은 건 이제 관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그 하자가 생기면 뭐 관리단에 소송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뭐 이건 객관식 용이죠. 그래서 판결지 1번에 보면 자, 집합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할 권한은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 집합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위탁 관리 업체하고 또 관리를 하잖아요. 이 경우에 위탁 관리 업체의 권한과 범위는 위탁 계약으로 정해지겠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관리비 이런 거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관리비 부과 징수를 포함한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면 이제 뭐예요? 관리비에 관해서 관리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비 체납자들한테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 권한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것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별도의 뭐 배제 약정이 없는 한.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 위탁관리 업체가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 동그라미 쳐놓고요. 당사자라는 거죠. 대리인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재판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임의적 소송 신탁이잖아요. 임의적 소송 신탁. 그러면 임의적 소송 신탁은 명문의 규정 있는 거 없는 거로 나눠가지고 없는 거는 뭐예요? 적법성 요건을 검토해야 되는데 판례가 뭐예요?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등등을 고려해 보면 허용돼야 되고 관리비 청구할 뭐가 있다고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소송 담당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잖아요. 계속 강조해 드리지만 당사자 파트는 이게 적격인지 능력인지 소송 능력인지 주소를 잘 파악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합이면 당사자 능력, 이렇게 소송 담당이면 당사자 적격, 그 단어를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 뭐예요? 그 선정 당사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는 요건 갖추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존에 인정했던 게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집합건물법 얘기라서 주관식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일단 판례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 혹시나 이제 사례 나오더라도 뭐 그대로 그다음에 법리는 뭐 조합의 업무집행조합 그 법리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판결지 2번에
위탁관리업체는 일정한 자격으로서 자기 이름 당사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위탁관리업체가 구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 도중에 뭐 기간이 만료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단이 되는 거죠. 중단. 그럼 이제 새로운 관리업체,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뭐요? 관리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관리업체가 뭐 한다? 수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단 수개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수개하거나 없으면 관리단이 수개하면 된다. 그러니까 중단 수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중단 수개일 때 뭐예요?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이제 중단 안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줄이죠. 소송 대리 있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중단 안 되죠. 그건 뭐 일반 법률 아니에요. 소송 절차 중단 사유가 있더라도 변호사 선임돼 있으면은 이제 중단 안 되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뭐 수개 문제로 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집합건물법이 근거 조문이라 이제 중한 출제가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일반 법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뭐 선택형도 그렇고 사례형도 나오면 그냥 일반 법리를 대입하면 되니까요. 중단 수개 문제고 그 위에 임의적 소송 담당자로서 판례가 당사 자격을 명문 규정 없지만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래 5월달 판결은 이제 우리가 그 법무법인일 때는 뭐예요? 그 변호사 쓸 때 뭐 대표 변호사 그 담당 변호사 쓰고 이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법조 윤리할 때 보셨다시피. 그래서 3명 변호사 쓸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파트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어소 변호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담당 변호사를 쓰는 건 그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일 때고 이 사건은 뭐예요? 이 사건은 이제 그 법무법인이 실수한 건데 이 사건은 법무법인이 소송의 주체예요. 소송의 주체. 남의 사건을 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뭐 못 받은 돈 있어서 소송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담당 변호사를 쓸 때는 이제 대표 변호사가 아니라 담당 변호사를 쓸 때는 그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일 때 된 거고, 근데 이 사건은 뭐예요? 법무법인이 소송의 주체예요. 그럴 때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어떻게 돼요?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홍길동 이렇게 써야죠. 담당 변호사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법무법인이 실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요지를 보시면 변호사법 50조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인 명의로 수행하는 업무는 법무법인이 제3자의 위미촉 등에 대해서 소송행위 등 법률 사무 처리,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할 때 50조에 따라서 그 업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법무법인이, 자, 당사자 동감 써두시고, 법무법인이 스스로 소송의 주체가 된다. 이거죠. 그럴 때는 50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때는 뭐예요? 일반 법인처럼 대표이사 홍길동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주식회사에서. 그러니까 대표 변호사를 써야죠. 따라서 법무법인이 당사자일 때는 한 명회사 규정이 적용되잖아요. 따라서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대표하여 우리가 지금 주식회사가 원고가 뭐 소송할 때는 A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홍길동 이렇게 써야 되지 담당 변호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수행할 수 있을 뿐 담당 변호사가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를 쓰는 건 그 법무법인이 대리인일 때, 소송 대리인일 때. 자,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 유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주로 내려가 보세요. 각주에 피고는 법무법인 유한으로서 소송 중이든 언제 변호사법 50조 1항에 따라 이 법무법인이 실수를 한 거죠.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을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로 지정하고 이제 파트너를 이제 담당 변호사 지정하고 지정서를 제출했고 뭐 답변서 제출해 소송을 쭉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뒤에 법무법인 유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따라서 변호사법 50조 1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성원 변호사 누구를 피고를 대표할 담당 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죠. 대표 변호사를 써야죠. 따라서 그럼 뭐예요? 대표권 흠결이잖아요. 피고가 1심부터 변호사 소외인을 담당 변호사 지정해 소송 수행했더라도 이런 뭐예요? 거기를 체크해 놓으면 되죠. 대표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소송행위. 거기 동감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무권 대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권 대표니까 원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는 무효죠. 무효 동감 써두시고 뭐로써요? 무권 대표로서 무효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법무법인이 소송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반 법인처럼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홍길동 이렇게 가야지 담당 변호사로 담당하는 50조는 소송 대리일 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객관식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8월달 판결로 올라가셔서 이제 52조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자가 아닌데 예외적으로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민소법이 비법인 사단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제 뭐 실체를 갖추고 활동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실체, 활동, 거래 이런 거 동그라미 쳐두시고. 따라서 그 네 번째 줄 내려가셔서 사단이라 밑보에서 보는 거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조직화된 다수의 결합체로서 기관의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죠. 따라서 하부 조직의 하나라도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독자적 활동한다면 뭐예요?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하부 조직도. 그다음에 이제 판교지 2번에 이제 그런 하부 기관이 당사자 능력, 소송 요건, 직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소송 요건, 직조 사항. 그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 이것도 뭐 늘까 뺄까 뭐 고민 좀 많이 했던 판례인데요. 이제 전합체 판결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결론만 객관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대로 잘 아시는 추신금 청구요. 자,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압류 추신 명령을 받으면 이제 가르명의 법정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B에 뭐가 없어져요? 당사자 적격이 없어지죠. 당적이 판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명의 법정 소송 담당. 이건 뭐 잘 아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외예요, 예외. 자, 그래서 왼쪽 편에부터 보시면 공익사업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그래서 뭐 행정법 강론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성질하고 그 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보 등등을 종합해 보면 그냥 객관식으로 그냥 결론만 알아두세요. 뭐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소유자. 그래서 B가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토지 소유자 등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의 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C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그 공익 사업하는, 그러니까 토지 수용해 갖고 공익 사업하는 주체를 말하죠.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손실 보상금 채권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요게 손실 보상금.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니까 손실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손실 보상금 채권. 그래서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A가 추심 채권자로서 압류 추심 받았단 말이에요. 추심 채권자. 그러면 일반 법률에 따른 뭐예요? 이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B의 당사자격이 흥결될 거잖아요. 근데 판례가 아니라고 봤어요. 흥결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압류 추심이 있더라도 추심 채권자 A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채무자인 B죠, B.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뭐예요? 당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거기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판례가 이유를 잔뜩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뭐 이런 판례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책에 이제 실리는 판례여서 이거 뭐 뺄까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추신금 청구는 가르명이니까 B의 당적이 흥결되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보상법상, 그래서 공익사업법상의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 추신 명령을 받았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당사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그 뭐 이유는 있는데 그건 뭐 그거까지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외우시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12월 판결에 가셔가지고 이 144조 설명한 거잖아요. 법원은 소송관계 분명하게 해서 진술할 수 없는 당사자 대리인의 진술금지죠. 그러니까 진술금지하고 이제 속행기일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호사 선임 명령할 수 있죠. 근데 변호사 선임 명령 받고도 신기일까지 선임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죠. 각하한다가 아니라. 그건 객관식 조문으로 뭐 알아두셔야죠.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특히 이제 결정 동그라미 쳐두시고. 한편 재판장은 이제 지적 의무 있잖아요.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고 증명 촉구. 그래서 이제 지적 의무 등등이죠. 성명권. 그다음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 보면 144조에 따른 진술 금지, 변호사 선임 명령은 이제 당사자 변론이 애매하거나 뭐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 뭐예요? 증거도 제출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명을 구하더라도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 물어봐도 도대체 뭐 대답도 못하고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계속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변론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고 지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호사 선임 명령 등을 하면서 신기를 정한다. 그게 144조의 취지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밑줄에서 두 줄 올라가셔서 선임 명령 받은 당사자 등이 행하지 않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하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되니까 엄격하게 판단해 봐라 이런 얘기죠. 결론은.
그래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뭐 등등 다 뭐 증거 신청 등을 종합해서 밑줄 세 번째 줄에 재판장이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성명을 하더라도 필요한 진술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진술 금지 시켰고 그다음 뭐요? 이제 변호사 선임 명령 시켰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항소심에서 선임 명령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항소가 각하되잖아요. 그러면 항소가 각하되면 원심이 1심이 확정돼 버리죠. 그럼 항소를 했다는 건 자기가 불리한 재판이라는 거잖아요. 1심이. 그래서 불리한 1심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구조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소송 구조를 통하여 소송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고려해서 판단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144조의 적용 범위를 밝힌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340페이지. 뭐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 건 한번 읽고 그냥 지우시면 되죠. 또 나왔구나 정도. 비법인 사단 당사자 대표권은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직조 사항이고 그다음 뭐예요? 직권 탐지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권 탐지 의무는 없더라도 제출된 자료들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뭐예요? 지적해가지고 지적해서 당사자들이 안 다투더라도 심리할 의무가 있다. 근데 심리 안 했으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거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뭐 한번 읽고 지우시고 그다음 판결지 2번에 민법상 법인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자 거기도 뭐 체크해 보세요. 대표자 지위 부존재. 그러니까 이제 대표자 지위 부존재 이렇게 단체를 상대로 할 때는 누가 피고가 돼요? 단체가 피고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대표자 지위 부존재라고 해서 그 대표자만 피고하면 기판력의 상대였기 때문에 다른 그 단체나 구성원에게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지위 부존재 이건 뭐 상법에서도 나오잖아요. 뭐 이사회결이나 주청결의 하자가 있어서 너는 이사나 대표이사 아니다라고. 그래서 갑이 이제 A 단체를 상대로 그래서 A 단체에서 을을 대표자로 선임을 했어요. 근데 갑이 보니까 대표자 선임 절차 하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을의 대표자 지위가 부존재한다. 그래서 지위 부존재 이제 확인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럼 이럴 땐 단체 내부의 결의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누굴 피고로 해야 돼요? 이 단체를 피고로 해야죠. 단체를. 그래서 을이 잘못 뽑혔다고 해서 을을 피고로 해서 이겨봤자 그 소송의 효력이 A한테 안 미치잖아요. 다른 구성한테 안 미치죠. 그래서 단체의 내부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은 단체를 상대로 하죠. 근데 지금 뭐예요? 갑의 주장은 을이 대표자로 잘못 뽑혔다. 그러니까 얘는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A 단체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지금 이거는 확인 판결이 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갑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따라서 이럴 때 갑이 피고의 소장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A 단체 대표자 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을이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얘하고 뭐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죠. 자, 그래서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주식회사는 마찬가지죠.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지위 부존재 확인 대상이 된 당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당의 대표자. 그래서 갑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안 한 상태라면 피고란에 뭐라고 써야 돼요? 피고 A 단체 대표자 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확인 판결이 나야 알 수 있잖아요. 갑의 주장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확인의 대상이 된 대표자인데 보통은 이제 갑이 뭐예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특별한 정의 없는 한 그 대표자는 정지당했잖아요. 본안 소송에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표자가 없으면 갑은 보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플러스 이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같이 하죠. 그 법원이 이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주잖아요. 따라서 밑줄 친분에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법원을 송달하고 진행됐다면 뭐예요? 대표자가 대표권이 정지된 자가 나왔죠. 무권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밑줄 뒤에 그 대표자 을한테는 대표권이 없잖아요. 정지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송달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소장 부분이 단체에게 적법 유효 송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무권 대표잖아요.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한 소송행위 등등 모두 무권 대표로서 무효가 된다. 거기까지 일단 끊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안 했으면은 피고를 안에다가 피고 A 단체 대표자 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해놓고는 이제 실수해가지고 A 대표자 을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법원도 실수해서 다 을한테 송달해줬다. 무권 대표로서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무효가 아니잖아요. 민소법 64조에 따라서 대표자에 준용되는 59조 60조는 이거 항상 나오죠. 파트에서 그 앞부분에서. 그래서 소송력 법정 대리권 또는 수권 흠이 있을 때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보정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행위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 등이 추인했을 때는 이제 일을 한 때 소급했던 거 쳐두시고 절대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보는 거 아니에요. 무권 대표니까. 그래서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었을 때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아니라 그 규정에 따른 뭐예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보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정 명령에 의무가 있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람이 직무집행 정지당했잖아요. 보정 명령 내린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 판결에서 이제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 즉 내부 결의에 대해서 부존재 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민법 등의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확인의 소로 가는 거잖아요.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확인의 이익이잖아요. 누구든지 원고 적격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때, 그러니까 단체도 할 수 있잖아요. 단체도 뭐 내부 결의한 자를 상대로. 그래서 교회 스스로 원고가 되어서 총회 결의 존재를 주장하는 교인 등을 상대로, 그냥 교회가 교인을 상대로, 즉 비법인 사단이 구성원을 상대로도 뭐 소송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뭐 주주 상대로 소송하듯이 마찬가지죠.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액이 있으면 원고 적기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로 가셔가지고 자,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조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민사조정법에 따르면 조정 가름 결정은 이제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됐으면 또는 적법하지 않아 가지고 각 이의신청 각각 결정 확정됐으면 뭐랑 똑같아요? 재판상 하야 똑같죠. 그래서 기판적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민소법에 따라서 소대에게 준용되는 60조에 따르면 이제 소대권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절대 무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은 무권 대표니까 무권 대리니까 소급표가 있죠. 따라서 이는 대리권 흠결이 있는 자가 뭘 했을 때 소송행위뿐만 아니라 조정가름 결정에 이의한 다음에 이의신청행위 추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뭐 소송행위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일반 민사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조정가름 결정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뭐 광의 소송행위니까. 그다음 그 아래 판결에서 소송 대리권은 당해 신급에 한정되지만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다면은 상소장 제출 권한이 있죠. 따라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소송 대리인이 보정할 수 있고 아직 상소장이 제대로 접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상소 제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볼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상소심의 특별수권을 준 건지 아니면 상소 제기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소 제기니까 상소장 내는 것까지잖아요. 그럼 상소장이 적법하게 접수되는 순간 소송 절차는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소 제기의 수권을 줬는지 상소심의 수권을 줬는지 상소심 전부 다라고 하라고 한 건지 상소 제기만인지, 그러니까 여기 상소 제기잖아요. 그럼 상소장이 제대로 접수되면 바로 소멸하는데 지금 인지가 흠결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접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소대는 아직 신급 대리 원칙에서 신급이 안 끝난 거잖아요.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이 있기 때문에 보정할 수 있고 원심 재판장도 소대인에게 보정명령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상소제기에 관해서 특별권을 따로 받았더라도 실제로 소송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에게 대리권 줬다고 본인의 권한이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본인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 제출을 했다. 그때는 보정명령을 낸 사람한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러니까 소대에게 상소장과 관련된 보정명령을 수령할 권능이 없으므로 그게 키워드죠. 따라서 원심 재판장이 소대인에게 보정명령 송달한 것은 부적법 송달이기 때문에 보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소장 각하 명령하면 위법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끌려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적법 송달이니까 보정 안 했다고 했고 이제 상소장 각하 명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법인이 당사자일 때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에게 대표권 대리권이 없을 때, 그다음 사실상 법률상 장애를 할 수 없을 때 이제 64조가 적용되죠. 64조가 준용한 62조. 그래서 수소법원에다 특대 선임 신청하잖아요.
그럼 특대에서 선임 신청하는 수소법원이란 뭐 지금 당해 사건이죠. 그래서 본안 사건이 장래 계속될 아직 소재기 전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 도중에 발생하면 지금 계속 중인 법원이 이제 수소법원이죠. 그래서 장래 계속될, 그러니까 장래 제기할 법원에다가 미리 신청하든가 또는 소송 도중에 발생하면 지금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요거. 그 다음에 항상 이 당사자 파트에서는 이제 보정명령, 그러니까 64조, 59조, 60조, 이게 일순환 때 시험 보셨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조문이고요. 자, 민소법 59조 전단과 60조는 소송 능력, 법정 대리권, 소송행위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이제 뭐 소송 대리권 이런 거. 흠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해서 보정 명령하고요. 그래서 항상 뭐 이제 59조, 60조 이제 일선 때 시험 보신 것처럼 보정 명령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흠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 대리 추인했을 때는 이게 이제 무권 대리 준하니까 소구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흠결됐을 때 법원은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명백할 때가 아닌 한 기간 정해서 보정 명령 내리고 그다음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 그럼 보정하면요 소구표가 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저 위에 그 사례 모의시험 사례형에도 나왔다시피 항상 이제 사례형에서 나올 수 있는 당사자 파트에서는 그래서 64조, 59조, 60조 이런 것들 항상 또 64조가 준용하는 아까 뭐 62조 이런 거 그 조문 잘 체크해 두셔가지고 보정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뭐 각하하고 어쩌고 하는 그런 법률 관계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죠.